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에 희미한 기계음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였다. 삐삐삐삐. 묵직한 방화문이 열리자 퇴근길의 피로보다 더 무겁고 축축한 공기가 박민준의 온몸을 짓눌렀다. 마치 오랫동안 환기하지 않은 낡은 창고에 들어선 듯 먼지와 정체 모를 무기력함이 뒤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곳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마포구의 최신식 오피스텔 24층이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곳은 부모님의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찬 민준과 그의 여동생 소희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였다. 거실 창가에는 어머니가 애지중지 키우시던 난초 화분이 있었고, 주방에서는 아버지의 퉁명스럽지만 다정한 목소리와 함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오르곤 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소희야, 오빠 왔다. 민주는 습관처럼 허공에 말을 던졌다. 대답은 없었다. 그는 구두를 벗고 익숙한 어둠 속으로 발을 들였다. 거실의 암막 커튼은 한낮에도 굳게 닫혀 있어 이곳은 낮과 밤의 경계가 모호한 영혼의 황혼 속에 갇혀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아침에 그가 차려놓고 나간 쟁반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샌드위치는 한 입 베어 문 자국만 남긴 채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오렌지 주스가 담긴 컵에는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쟁반을 치우고 곧장 복도 끝에 있는 방문으로 향했다. 소희의 방이었다. 굳게 닫힌 문은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견고한 벽처럼 느껴졌다. 소희야, 밥은 먹었고 약은 챙겨 먹었어.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역시나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만이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듯했다. 1년 전 빗길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끔찍한 교통사고는 두 남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는 28배 민주는 어떻게든 현실을 붙잡으려 애썼다. 슬픔을 억누르고 장례를 치렀고 산더미 같은 서류 작업을 처리했으며 텅 빈 부모님의 집을 정리했다.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였다. 이제 그는 이 집의 가장이었고 하나뿐인 여동생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대학교 졸업반이던 22살의 박소희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언제나 밝고 제잘거리던 아이는 사고 이후 거짓말처럼 입을 닫아버렸다. 저희나 사카라처럼 몇 달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거나 밤새 소리 없이 울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의 방이라는 작은 동굴 속으로 완전히 숨어버렸다. 좋아하던 친구들의 연락도 모두 끊었고 마지막 학기만을 남겨둔 대학도 휴학계를 낸 채였다. 민주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유명하다는 정신과에도 데려가 봤고 상담 치료도 받게 했다. 맛있는 음식을 사, 와, 문 앞에 놓아두기도 하고 일부러 재밌는 이야기를 지어내 방문 너머로 말을 걸기도 했다. 우리 아직 젊잖아. 오빠가 돈 많이 벌어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응? 그의 위로는
언제나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이따금 문 아래 틈으로 희미한 흐느낌이 새어 나올 때면 민주는 차라리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차라리 소리내어 울고 화내고 원망이라도 퍼부으면 좋으련만 소희는 그저 스스로를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 가두고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다. 그날 밤도 민주는 불 꺼진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다. TV를 켜고 싶었지만 인공적인 소음이 이 집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그는 그저 다친 동생의 방문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저 문 너머에서 소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상상만으로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부모님의 보험금과 얼마 되지 않는 유산은 오롯이 소희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그녀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때 무엇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상황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민주는 문득 거실 한쪽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네 사람. 그 행복했던 순간은 이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과거가 되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액자 속에 갇혀 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답이 없는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지옥 같은 어둠과 침묵 속에서 그 역시 소희와 함께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다. 그는 동생이 그저 아주 긴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이라 믿고 싶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잠에서 깨어나 예전처럼 오빠무 하고 밝게 웃으며 저 문을 열고 나와 주리라고. 하지만 민주는 알지 못했다. 소희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곧 그 악몽이 자신마저 집어삼키게 되리라는 것을. 그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동생의 방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희망의 빛이 아니라 더 깊고 끈적한 어둠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오피스텔 창밖 풍경도 잿빛에서 연두빛으로 물들어갔지만 두 남매의 시간은 여전히 혹독한 겨울에 머물러 있었다. 민주는 거의 포기 상태였다. 매일 아침 출근 전 동생의 방문 앞에 샌드위치를 놓아두고 퇴근 후 텅 빈 쟁반을 치우는 기계적인 일상이 반복될 뿐이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퇴근 후 무심코 소희의 방 문고리를 돌렸다. 늘 잠겨있던 문이 달칵 소리를 내며 쉽게 열렸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창가 쪽 암막 커튼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가느다란 저녁 노을이 비쳐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 아래 소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의 푸른빛이 그녀의 헬쑥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소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하지만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혹은 당황스러움 같은 것. 소희야. 민주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소희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탁 닫았다. 그 짧은 순간 민주는 화면에 떠있던 연꽃 모양의 로고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이라는 문구를 얼핏 보았다. 나가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듣는 동생의 목소리였다. 거칠고 잠겨 있었지만 분명 소희의 목소리였다. 민주는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억지로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안, 그냥 걱정돼서. 그는 서둘러 문을 닫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것은 민준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닫혔던 문이 열리고 멈췄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드디어 소희가 스스로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걸까? 그날 이후 소희는 조금씩 달라졌다. 여전히 방 밖으로 나오는 일은 드물었지만 방 안에서 무언가에 몰두하는 시간이 늘어난 듯 했다.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고 이따금씩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도 들렸다. 네, 선생님. 알려주신 대로 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한 번은 민준이 거실을 지나다 우연히 엿듣게 된 통화 내용이었다. 소희는 베란다에 나가 창문을 닫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통화를 이어갔다. 민준은 애써 궁금증을 눌렀다.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상담 치료 같은 것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무엇이든 좋았다. 그녀가 세상과 다시 연결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감사했다. 소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외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이 전부였지만 점차 외출 시간은 길어졌다. 그녀가 어디를 가는지는 묻지 않았다. 섣부른 관심이 이제 막 돋아나기 시작한 작은 싹을 짓밟아 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라고 믿었던 것들 사이로 설명하기 힘든 위화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주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향기를 맡았다. 마치 짙은 향 냄새와 마른 약초를 태우는 냄새가 뒤섞인 듯한 머리가 아찔해지는 향이었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소희는 외출 중인 듯 했다. 그는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집 안을 둘러보다 거실 테이블 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자신은 본 적도 없는 아주 정교하고 고풍스러운 디자인의 찻잔 세트가 놓여 있었다. 찻주전자에서는 아직 김이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찻잔 두 개에는 마시다 만차가 담겨 있었다. 마치 방금 전까지 누군가 손님이 와서 소희와 함께 차를 마시고 간 듯한 풍경이었다. 누가 왔었나? 민주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소희가 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을 리는 만무했다. 그는 찻잔을 들어 냄새를 맡아보았다. 아까 집안에 진동하던 그 기묘한 향기가 찬물에서 풍겨나왔다. 그날 저녁 돌아온 소희에게 넌지시 물었다. 오늘 집에 누구 왔었어? 못 보던 찻잔이 있던데. 소희는 순간 흠칫하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는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아니, 그냥
인터넷으로 명상차 세트 주문한 거야. 혼자 마셨어. 어딘가 석연치 않은 대답이었지만 민주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소희가 외출하고 돌아온 날이면 집 안에는 늘 그 낯선 향기가 배어 있었고 거실에는 2개의 찻잔이 놓여 있곤 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이 집에 꾸준히 드나드는 것처럼 민준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그는 소희가 노트북으로 무엇을 보는지 몰래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하루는 소희가 잠든 틈을 타 조용히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노트북을 켜자 이전에 얼핏 보았던 연꽃 모양 로고가 바탕화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요의 샘, 영혼치유센터라는 이름의 웹사이트였다. 사이트는 언뜻 보기에 평범한 명상 및 심리상담 커뮤니티처럼 보였다. 트라우마 극복, 마음의 평온, 자아 찾기 같은 듣기 좋은 말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페이지를 깊이 파고들수록 점점 더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특정 인물에 대한 맹목적인 찬사가 이어졌고 에너지 정화, 업보 소멸 같은 사이비 종교에서나 쓸 법한 단어들이 눈에 띄었다. 이게 대체 뭐지? 민주는 싸한 기분을 느끼며 인터넷 검색창에 고요의 샘 영혼 치유센터를 검색해봤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온통 긍정적인 후기와 홍보성 기사뿐, 부정적인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는 동생의 변화가 그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소희는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더 깊고 교묘한 다른 종류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낯선 향기, 2개의 찻잔, 그리고 정체불명의 온라인 커뮤니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불길한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다. 불안한 예감은 언제나 현실이 되는 법이다. 소희의 기묘한 변화가 시작된 지 약 2달이 지났을 무렵 민주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큰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고 소희는 덤덤한 표정으로 옷가지를 챙겨 넣고 있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그 무기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히려 어딘가 들뜬 기색마저 엿보였다. 소희야, 이게 다 뭐야? 어디 가려고? 민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다. 소희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다. 대신 이해할 수 없는 광신적인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 이제 떠날 거야, 오빠. 떠나다니. 어딜 가는데? 가평에요. 고요의 샘 본원으로 들어갈 거야. 거기서 제대로 된 치유를 받으면서 지내기로 했어. 고요의 샘. 민준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그가 몰래 훔쳐보았던 바로 그 웹사이트였다. 그게 무슨 말이야? 거기가 어딘데? 그냥 인터넷 동호회 같은 거 아니었어? 오빠는 이해 못해. 거긴 단순한 곳이 아니야. 진정한 평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인도자님께서 직접 날 받아주기로 하셨어. 인도자. 처음 듣는 호칭에
민주는 소름이 돋았다. 이건 단순한 심리 상담 수준이 아니었다. 소희야, 정신 차려. 그 사람들 정체가 뭔데? 어떻게 믿고 그런 데를 들어가겠다는 거야? 오빠랑 상의도 없이. 민준이 가방을 붙잡으며 그녀를 말렸다. 그러자 소희는 매몰차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가느다란 팔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힘이었다. 오빠야말로 정신 차려. 언제까지 이 어두컴컴한 집에서 과거에 갇혀 살 건데? 난 이제 벗어날 거야. 새로운 삶을 살 거라고. 새로운 삶? 그래서 필요한 게 돈이었어? 민준의 시선이 소희의 손에 들린 통장으로 향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보험금이 들어있는 두 사람의 공동명의 통장이었다. 그래, 돈 필요해. 그곳에 들어가려면 정화헌금을 내야 하거든. 내 영혼을 묶고 있던 물질적인 속박을 끊어내는 의식이야. 이건 내 몫이잖아. 내 인생을 위해 내가 쓰겠다는데 오빠가 무슨 상관이야.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정화헌금이라는 해괴한 명목으로 동생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았던 돈을 빼앗아 가려는 그 집단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동생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다. 안 돼. 절대 못 보내. 네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생각에 빠져 있는지 알아? 그건 사기야. 널 이용하려는 거라고. 민준이 언성을 높이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 순간 소희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차갑고 냉담한, 마치 인형 같은 얼굴이었다. 비켜. 싫어. 절대 안 돼. 비키라고 했어. 소희는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분노를 넘어 경멸에 가까운 감정을 담고 있었다. 마치 더럽고 하찮은 것을 보는 듯한 눈빛. 한때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사랑했던 오빠를 향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시선이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는 필사적으로 동생을 막았고 소희는 악을 쓰며 그에게서 벗어나려 했다. 그 과정에서 소희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끊어졌다. 챙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은색 펜던트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소희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바닥에 떨어진 펜던트를 내려다보더니 이내 그것을 줍는 것조차 포기한 채 민준을 강하게 밀치고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결국 오빠도 날 방해하는 엇보일 뿐이었어. 그것이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다. 민주는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집안에는 순식간에 다시 지독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전의 무기력한 침묵과는 달랐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 어리는 자의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얼음장같이 차가운 정막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민준의 눈에 바닥에서 차갑게 빛나는 무언가가 들어왔다. 소희가 떨어뜨리고 간 은색 펜던트였다. 그는 천천히 기어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아주 기묘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여러 개의 원이 겹쳐져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마치 기하학적인 눈, 무, 외계 형태를 하고 있는 문양.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소희는 떠났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흔적과 함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제 민준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이 불길한 문양이 새겨진 작은 은 조각뿐이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펜던트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이것이 단순한 가출이 아님을, 그리고 동생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의 눈에 절망 대신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퀭한 얼굴로 경찰서를 찾았다. 그의 손에는 소희의 사진 한 장과 어젯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은색 펜던트가 들려 있었다.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민원 창구에 앉은 젊은 경찰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동생분이 22살 성인이시라고요. 본인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했고 오빠분께 가평으로 간다고 행선지까지 밝혔고요. 경찰은 민준이 내민 서류들을 건성으로 훑어보며 말했다. 이건 가출이지 실종으로 보기엔 좀 애매하네요. 요즘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해서요. 성인이 자기 의지로 집을 나간 걸 저희가 강제로 찾아오거나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제 동생은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충격으로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고 그걸 파고든 이상한 집단에 세뇌당한 거라고요.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경찰은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울 뿐이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신고에 이골이 난 사람처럼 보였다. 그 고요의 셈이라는 것, 저희도 들어는 봤습니다. 그냥 명상 수련원 같은 곳 아닌가요? 종교단체도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폭행이나 감금 같은 명백한 범죄 혐의가 없으면 저희가 함부로 수사할 수가 없어요. 이 펜던트를 좀 보십시오. 이게 그놈들 상징입니다. 이걸 단서로 어떻게든... 경찰은 펜던트를 잠시 들여다보더니 별 감흥 없다는 듯 엎져 돌려주었다.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선생님. 동생분이 직접 연락해서 돌아오고 싶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져오셔야 해요. 일단 가출 신고는 접수해 드릴 테니 연락 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민주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경찰서를 나와야 했다. 법과 제도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그 벽 앞에서 그는 너무나 무력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절망을 억누르며 노트북을 켰다. 경찰이 안 된다면 이제 자신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었다. 그의 무기는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쌓아온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이었다. 그는 고요의 셈에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검색 엔진, SNS, 온라인 커뮤니티, 다크웹까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동원했다. 하지만 그들의 실체는 두꺼운 베일에 쌓여 있었다. 공식 홈페이지는 온통 긍정적인 메시지로 가득했다. 유명 연예인이나 사회 저명 인사들이 명상 체험에 참여했다는 홍보성 기사들이 질비했고 마음의 안식을 찾았다는 식의 가짜 후기들이
수없이 도배되어 있었다. 부정적인 게시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거대한 조직이 온라인 여론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비판적인 글이 올라오면 순식간에 삭제되거나 수많은 반박 댓글에 묻혀버렸다. 민주는 포기하지 않고 코드 분석까지 시도하며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찾으려 했지만 보안 역시 철저했다. 회원 가입은 기존 회원의 추천 코드가 있어야만 가능했고 내부 커뮤니티는 완벽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밤낮으로 컴퓨터에 매달린 지 며칠이 지났을까. 그는 고요의 샘 피해자 모임이라는 아주 작은 온라인 카페를 발견했다. 회원 수는 고작 10명. 대부분의 게시물은 몇 년 전에 올라온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곳에는 민중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남긴 절규와 분노의 글들이 남아 있었다. 아내가 전 재산을 바치고 아이들을 버린 채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이비 종교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글들은 하나같이 희망 없는 싸움 끝에 지쳐 포기한 사람들의 흔적이었다. 그중 한 게시물에서 민주는 익숙한 이미지를 발견했다. 누군가 멀리서 몰래 찍은 듯한 화질이 좋지 않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가평의 한적한 산속에 위치한 거대한 건물 단지가 보였다. 그리고 그 건물 정문에 소희의 펜던트에 새겨져 있던 바로 그 기하학적인 눈 모양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찾았다. 민주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사진을 확대했다.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이 달려 있었다. 가평 설악면 산속 깊숙한 곳. 외부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선격이라고 부릅니다. 마침내 실마리를 잡았지만 동시에 더 큰 절망감이 그를 덮쳐왔다. 그곳이 어딘지 알아낸다 한들 철옹성 같은 그곳에 갇혀 세뇌당한 동생을 어떻게 빼내올 수 있을까? 손에 쥔 은색 펜던트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그것은 이제 유일한 단서이자 동시에 동생을 잃어버렸다는 절망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민주는 모니터에 떠있는 선격의 사진과 손안의 펜던트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무력감이 아니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저곳으로 들어가 동생을 되찾아오겠다는 결연한 의지였다. 희망 없는 추적의 끝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발견했다. 주말이 되자 민주는 망설임 없이 차를 몰아 가평으로 향했다. 내비게이션에 가평군 설악면을 입력했지만 그 이상은 막막했다. 피해자 모임, 카페에 올라온 사진 한 장과 산속 깊숙한 곳이라는 막연한 정보가 전부였다. 그는 무작정 그 일대를 헤매며 단서를 찾기로 했다. 설악면은 서울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먼 한적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다. 민주는 차를 세우고 낡은 구멍가게부터 동네 식당, 부동산까지 닥치는 대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미리 인쇄해간 성역 사진과 손에 쥔 은색 펜던트를 보여주며 물었다. 혹시 이런 문양이 새겨진 건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속에 있는 큰 명상 센터라고 하던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고개를 저었다. 어떤 이는 그를 수상한 사람 취급하며 경계했고, 어떤 이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초조함과 무력감이 다시금 민준의 어깨를 짓눌렀다. 결국 허탕인가 포기하고 서울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그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길가에 있는 허름한 카페에 들어섰다. 커피를 주문하고 카운터를 지키고 있는 백발의 노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노인은 민준이 내민 사진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들여다보더니 이내 무심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아, 안락의 성지 말하는구먼. 안락의 성지.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민준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찾았다. 네, 맞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어르신? 민준이 다급하게 묻자 노인은 커피를 내리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알다마다. 저기 북쪽 산길로 쭉 올라가다 보면 나와. 근데 거긴 왜 찾나? 젊은 양반이 갈만한 데는 아닐 텐데. 허구한 날 비싼 외제차들만 들락거리고 웬 젊고 예쁜 여자들이 단체로 살고 있더만. 동네에서는 다들 쉬쉬해. 좋은 소문은 하나도 없어. 노인의 말은 민준의 확신에 불을 지폈다. 그는 감사 인사를 하는 둥 많은 둥 카페를 뛰쳐나와 곧장체에 올라탔다. 노인이 알려준 산길은 아스팔트 포장이 끊기고 좁은 비포장 도로로 이어졌다. 민준의 낡은 세단이 덜컹거리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길은 점점 더 가팔라졌고 주변에는 인가 하나 보이지 않았다. 깊은 숲속으로 들어갈수록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는 엑셀을 더 강하게 밟았다. 얼마나 달렸을까? 길의 끝에서 마침내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다. 높이솟은 콘크리트 담벼락이 산의 일부인 것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고 철문 위에는 날카로운 철조망까지 둘러쳐져 있었다. 담벼락 곳곳에는 검은색 CCTV 카메라가 번뜩이며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다. 마치 교도소나 군사시설을 연상시키는 삼엄한 경비였다. 그리고 그 철문 중앙에 민준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문양이 거대하게 새겨져 있었다. 여러 개의 원이 겹쳐진 기하학적인 눈 모양. 그것은 외부 세계를 향한 경고이자 내부의 비밀을 지키는 굳건한 자물쇠처럼 보였다. 민준은 차를 멀찍이 떨어진 숲속에 숨기고 걸어서 철문 근처로 다가갔다.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바람에 나무짚이 스치는 소리와 이따금씩 들려오는 산새 소리뿐. 이 평화로운 자연 속에 저토록 이질적이고 위압적인 건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담벼락을 따라 걸으며 내부를 엿볼 만한 곳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하지만 담은 너무 높았고 마땅한 틈도 보이지 않았다. 해가 완전히 저물자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민준은 차로 돌아와 빵으로 대충 허기를 채우고 의자를 젖힌 채 성지의 입구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는 이곳에서 소희를 볼 수 있을 때까지 혹은
어떤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때까지 버틸 작정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차창을 통해 스며들었다. 민주는 손에 쥔 은색 펜던트를 만지작거렸다. 한때 사랑하는 동생의 일부였던 이 작은 금속 조각은 이제 적진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이자 위험한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는 굳은 얼굴로 어둠에 잠긴 철문을 노려보았다. 저 문 너머에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자들과 잃어버린 동생이 있었다. 밤새 차 안에서 쪽잠을 자며 버틴 민준의 눈에 첫 햇살이 비쳐들었다. 그는 뻐근한 몸을 일으켜 다시 철문 쪽을 살폈다. 아침이 되자 성진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은색 세단 몇 대가 드나들었고 제복을 입은 경비원들이 교대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소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민주는 며칠 동안 같은 생활을 반복했다. 낮에는 멀리서 망원경으로 성지 내부를 관찰하고 밤에는 차에서 잠을 청했다. 며칠간의 관찰을 통해 그는 그곳의 대략적인 구조와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다. 숙소로 보이는 여러 채의 건물, 거대한 중앙 강당, 그리고 잘 가꾸어진 정원. 그곳은 외부의 삼엄한 경비와는 달리 내부는 평화로운 휴양시설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젊은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마치 특정 종교 집단의 신도들처럼 보였다. 표정 없이 정원을 산책하거나 줄을 맞춰 강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섬뜩한 느낌마저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주는 마침내 그가 기다리던 광경을 목격했다. 정원 한가운데에 수십 명의 신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고 곧이어 강당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 나왔다. 선두에는 50대로 보이는 말쑥한 흰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있었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신도들은 그가 나타나자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경배했다. 바로 저자가 인도자임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인도자의 뒤를 따르는 여러 명의 여성들 중에 민주는 숨을 멈췄다. 박소희, 그의 동생이 그곳에 있었다. 소희 역시 다른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헬쑥해진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텅 빈 눈동자는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을 뿐 예전에 총기 넘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영혼이 빨려나간 마네킹처럼 인도자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소희야. 민주는 저도 모르게 작은 신음을 내뱉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대체 저들이 내 동생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인도자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신도들 앞에서 진행되는 야외 집회 혹은 그들만의 의식인 듯했다. 사랑하는 영혼들이여, 오늘 우리는 새로운 영혼이 속세의 업보를 씻어내고 진정한 안락을 찾는 거룩한 순간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정화를 통해 그녀는 과거의 사슬을 끊고 순수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인도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소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단상 아래 무릎을 꿇었다. 마치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처럼. 민주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이성이 마비되고 오직 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았다. 그는 자신이 숨어있던 숲속에서 뛰쳐나왔다. 하지만 성지의 담벼락은 너무 높았다. 그는 주변을 미친 듯이 살폈다. 그때 식료품을 실어 나르는 작은 트럭 한 대가 성지의 후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경비원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민주는 쏜살같이 달려 트럭 아래에 몸을 숨겼다. 트럭은 육중한 철문을 지나 내부로 들어섰다. 민주는 트럭이 멈추자마자 재빨리 몸을 빼내 근처의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그는 이제 적진의 심장부에 들어온 것이다. 의식이 진행되는 정원은 멀지 않았다. 그는 몸을 낮춘 채 나무와 건물 뒤에 숨어 정원으로 접근했다. 인도자는 소희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 같은 것을 외우고 있었다. 다른 신도들은 두 손을 모은 채 황홀경에 빠진 듯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니야, 안 돼.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 미친 종교 노름을 멈추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주변에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직원들이 곳곳에 서서 경계를 하고 있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붙잡히고 말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인도자가 소희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그것은 민준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눈 모양의 은색 펜던트였다. 소희는 그것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었다. 이제 너는 과거의 너를 죽이고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다. 너를 올가매던 모든 인연과 기억은 이제 너의 것이 아니다. 인도자의 선언에 신도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 광경을 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박소희. 민준은 덤불 속에서 뛰쳐나오며 동생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 순간 정원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신도들의 황홀한 표정은 경악과 분노로 바뀌었다. 경계를 서던 남자 직원들이 즉시 그에게 달려들었다. 소희야, 정신 차려. 오빠야, 나랑 집에 가자. 민주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건장한 남자들에게 붙잡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면서 힘없이 묻혀버렸다. 그의 팔과 다리가 제압당했고 거친 손이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는 버둥거리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그 와중에도 그의 눈은 단상 아래 무릎 꿇고 있는 소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소희는 미동도 없이 감정 없는 눈으로 자신을 향해 소리치는 오빠를, 아니 이방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도 반가움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완전한 무관심이었다. 소라는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민주는 건장한 남자 두 명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질질 끌려
단상 앞으로 내던져졌다. 바닥에 거친 자갈에 뺨이 쓸려 피맛이 느껴졌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신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는 소희의 차가운 시선이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모든 신도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다. 경멸과 적애, 그리고 기묘한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그들에게 민주는 성스러운 의식을 방해한 불경한 침입자일 뿐이었다. 단상 위에 서 있던 인도자는 그러나 전혀 당황하거나 분노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를 띤 채 팔짱을 끼고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다음 장면을 기다리는 연출가처럼. 이게 누구신가? 인도자는 나지막하지만 광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성스러운 정화의식을 방해하러 온 불청객이로군. 그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민준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턱짓으로 아직도 무릎을 꿇고 있는 소희를 가리켰다. 새로운 이름 안나를 하사받은 이 순결한 영혼아, 고개를 들고 저 자를 보아라. 소희는 기계처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텅 빈 시선이 민준의 얼굴에 닿았다. 안나, 내게 묻겠다. 저 자가 누구냐? 인도자의 질문에 민준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입을 막은 손을 뿌리치려 애썼다. 소희야, 제발 정신 차려. 마음속의 절규는 목구멍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는 동생의 입에서 오빠라는 단어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것만이 이 끔찍한 악몽을 끝낼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소희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민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소희는 잠시 망설이는 듯 입술을 달싹였다. 그러나 이내 그녀의 얼굴은 다시 차가운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민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것은 제 과거의 업보입니다. 업보. 그 단어는 비수가 되어 민준의 심장에 박혔다. 저것은 저를 고통 속에 묶어두었던 과거의 족쇄이며 제가 벗어던져야 할 마지막 미련입니다. 신도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인도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준의 앞에 쪼그려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들었나? 자네는 그녀의 오빠가 아니야. 그저 떨쳐내야 할 업보일 뿐이라고. 헛소리 집어치워, 이 사기꾼 새끼야. 민준은 간신히 입을 막은 손을 떨쳐내고 악을 썼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곧바로 더 큰 힘에 의해 짓눌렸다. 인도자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신도들을 향해 두 팔을 벌렸다. 그의 연극은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보아라, 형제자매들이여, 업보의 사념이 얼마나 끈질기고 추악한지를. 저 잭에서 뿜어져 나오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는가? 바로 그 순간 정원 곳곳에 숨겨져 있던 스피커에서 귀를 찢는 듯한 불협화음의 소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단상 뒤에 설치된 조명들이 붉고 섬뜩한 빛을
내뿜으며 민준의 얼굴을 비췄다. 갑작스러운 음향과 조명 효과의 신도들은 겁에 질린 듯 비명을 질렀고 몇몇은 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완벽하게 계산되고 연출된 쇼였다. 민준이 침입했을 때부터 인도자는 이 상황을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고 신도들의 믿음을 공고히 할 기회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 사악한 기운이 우리의 성질을 더럽히기 전에 어서 내쫓아라. 인도자의 명령이 떨어지자 민준을 붙잡고 있던 남자들은 그를 가축처럼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는 발버둥치며 마지막으로 소희의 이름을 불렀다. 소희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이건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신도들의 저주와 기도 소리에 묻혀버렸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의 안나를 내버려둬. 민준은 결국 정문 밖으로 내팽개쳐졌다. 육중한 철문이 그의 눈앞에서 쿵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얻어맞은 듯 쑤셔왔지만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업보. 동생이 자신을 향해 내뱉은 그 잔인한 단어가 그의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는 닫힌 철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저 문은 이제 그와 동생 사이를 가로막는 단순한 물리적 장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생의 마음속에 세워진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하고 견고한 벽이었다. 성지에서 쫓겨난 후 민준의 삶은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 폭행 사실을 알리고 동생이 감금되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다. 선생님이 먼저 무단으로 침입하셨잖습니까?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면 저희도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동생분이 스스로 업보라고 지칭했다면서요? 본인이 나오기 싫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법은 또다시 그의 편이 아니었다. 설상가상으로 며칠 뒤부터 그의 주변을 맴도는 그림자가 생겼다. 퇴근길에 백미러를 보면 늘 같은 검은색 세단이 뒤따라왔고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낯선 남자들이 차 안에서 그를 감시했다. 고요의 샘 측에서 보낸 감시자들이 분명했다. 그들은 민준이 더 이상 성지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었다. 협박과 감시는 그의 일상에 공포를 심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민준의 분노와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법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동생을 구해내는 것. 그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그는 가평의 성지 근처에 허름한 월세방을 얻고 본격적인 구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밤낮으로 성지 주변을 맴돌며 그들의 경비 시스템, 인력 교대 시간, 외부 물품, 반입 경로 등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했다. 마치 군사작전을 준비하는 첩보원처럼. 그러던 중 그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한 탈퇴자의 증언이었다. 그에 따르면 고요의 샘에서는 1년에 몇 번씩
가장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데 그것이 바로 하빌 에오이 의식이었다. 새로운 순결한 영혼을 인도자의 반려로 맞아들이는 사실상의 종교적 결혼식이었다. 그날 밤에는 모든 신도와 직원들이 중앙 강당에 모여 밤샘 기도를 하기 때문에 다른 구역의 경비가 가장 허술해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민주는 성지로 들어가는 고급 세단 행렬과 화려한 꽃 장식들을 목격했다. 하빌 의식이 오늘 밤 열리는 것이 분명했다. 하늘은 그의 계획을 돕기라도 하듯 오후부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예고했던 대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성지의 거대한 실루엣이 유령처럼 드러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민주는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고 미리 준비해둔 절단기와 작은 손전등을 챙겼다. 그는 경비가 가장 취약한 뒤쪽 담벼락으로 접근했다. 세찬 빗소리와 천둥 소리가 그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가려주었다. CCTV 사각지대를 찾아 철조망을 절단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담을 넘어 마침내 적의 심장부로 다시 한번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내부는 그의 예상대로였다. 중앙 강당에서만 희미한 불빛과 기도 소리가 새어나올 뿐 숙소 건물들이 있는 구역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폭우 때문에 순찰을 도는 경비원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민주는 지난번 멀리서 확인해 두었던 소희의 숙소 건물로 향했다. 2층 구조의 기숙사 형태 건물이었다. 그는 벽에 붙은 가스배관을 타고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다. 소희가 있을 법한 방의 창문은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다. 그는 창문을 열고 소리 없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는 숨을 죽이고 방 안을 살폈다. 좁은 방에는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 침대 위에 소희가 옆으로 누워 잠들어 있었다. 아니, 잠들었다기보다는 약에 취한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것에 가까웠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소희야, 박소희, 일어나봐, 오빠야.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간신히 들릴 정도였다. 몇 번을 흔들자 소희가 하는 신음과 함께 천천히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오빠의 얼굴을 본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다. 민주는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았다. 쉿, 나야, 오빠라고. 널 데리러 왔어. 제발 소리 지르지 마. 그는 애원하듯 속삭였다. 소희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여 있었지만 다행히 더 이상 저항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마치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사람처럼 멍하니 민준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서 여길 나가야 해. 날 따라와. 민준은 소희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그녀는 힘없이 그에게 이끌려 침대에서 일어났다. 이제 이 무모한 구출 작전에 가장 위험한 순간만이 남아 있었다. 들키지 않고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 민주는 소희의 손을 굳게 잡고 그들이 들어왔던 창문 쪽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탈출은 생각보다 훨씬 수월했다. 민주는 빗속에서 소희의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달렸다. 중앙 강당에서
흘러나오는 광신적인 기도 소리가 두 사람의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를 집어삼켰다. 그들이 담벼락에 잘린 철조망을 넘어 숲으로 몸을 숨길 때까지 아무도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숲속에 숨겨두었던 차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온몸에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소희를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도 운전석에 올라탔다. 젖은 옷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시트를 흥건히 적셨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괜찮아, 소희야.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안전해.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동생을 안심시켰다. 그는 시동을 걸고 칠흑 같은 산길을 전속력으로 내달렸다. 백미러에 비친 성지의 불빛이 점점 더 멀어졌다. 마침내 끔찍했던 악몽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는 안도감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조수석에 앉은 소희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기쁨도 안도감도 그 어떤 감정도 그녀의 얼굴에서 읽을 수 없었다. 마치 감정이 거세된 인형 같았다. 민주는 그녀의 침묵이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희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어. 오빠가 너무 늦게 가서 미안해.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자. 다 괜찮아질 거야. 그의 따뜻한 위로에 소희는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텅 빈 눈에서 갑자기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흐느끼는 것이 아니었다. 소리 없이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민주는 가슴이 미어졌다. 울지마, 소희야. 이제 다 괜찮다니까. 오빠가 옆에서 다 지켜줄게. 그가 소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던 순간 그녀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다. 왜? 작고 갈라진 목소리였다. 왜 날 데리고 나왔어? 민주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왜 나를 거기서 데리고 나왔냐고. 소희는 갑자기 돌변하여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민주는 너무나 황당해서 말을 잃었다. 소희야, 너 지금 무슨 말을...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알아? 내가 드디어 순결한 영혼으로 선택받아 인도자님과 하나가 되는 합일 의식이 열리는 날이었어. 몇 달 동안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오빠가 다 망쳐버렸어. 그녀는 아이처럼 울부짖으며 운전석의 시트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민주는 핸들을 잡은 채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지금 자신이 듣고 있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동생은 구출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가장 신성한 순간을 망쳐버린 오빠를 원망하고 있었다. 인도자님은 약속했어. 내가 마지막 신부라고. 나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정화될 거라고 하셨단 말이야. 소희의 절규 섞인 말들 속에서 민주는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소희가 순순히 그를 따라 나왔던 것은 그가 오빠라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 다른 애가 선택됐어. 나보다 늦게 들어온 어린 계집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고. 민주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오늘 밤 하빌 의식의 주인공은 소희가 아니었다. 다른 새로운 여자가 인도자의 신부로 선택되었던 것이다. 소희는 그 사실에 절망하고 배신감을 느끼던 채 오빠가 나타나자 그를 따라 나왔을 뿐이었다. 그녀는 결코 세뇌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슬픔과 분노는 오빠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해주지 않은 인도자를 향한 것이었다. 차가운 배신감이 민준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는 동생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실현당한 광신도를 잠시 다른 장소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했다. 소희의 마음은 여전히 그 끔찍한 성지 안에 인도자라는 남자에게 단단히 묶여 있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차 안에는 소희의 절망적인 울음소리와 거센 빗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는 채 텅 빈 눈으로 어두운 도로를 향해 엑셀을 밟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느껴졌다. 터널의 끝에 과연 빛이 존재하기는 할까?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민주는 소희를 데리고 원래 살던 마포에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아무도 그들을 알지 못하는 경기도의 한적한 신도시로 이사했다. 혹시 모를 고요의 샘측에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삶은 동생을 위한 투병일지와도 같아났다. 그는 소희를 국내 최고의 정신과 병원에 데려가 입원 치료를 받게 했다. 의사는 소희가 극심한 트라우마와 의존성 인격 장애 그리고 사이비 종교에 의한 심각한 세뇌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희는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허공을 보거나 약에 취해 잠을 자며 보냈다. 감정 기복이 심해져 갑자기 울부짖으며 인도자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고 민준을 업보라 부르며 저주를 퍼붓기도 했다. 민준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당했다. 회사를 그만둔 탓에 모아두었던 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빠르게 사라져갔지만 그는 동생을 포기할 수 없었다. 시간이 약이었을까? 아니면 꾸준한 치료 덕분이었을까? 소희의 상태는 아주 조금씩 거북이걸음처럼 더디게 나아지기 시작했다. 발작의 횟수가 줄어들었고 민준을 오빠라고 부르는 날도 생겨났다. 아직 그녀의 눈은 과거의 총기를 되찾지 못했지만 적어도 텅 빈 인형의 모습에서는 벗어나고 있었다. 민준은 그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졌다.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평일 오후였다. 민준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작은 IT 회사에 새로 취직하여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다. 소희는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평화로운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일상이었다. 그때 딩동 하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찾아올 사람이 없는 시간이었다. 민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앳된 얼굴에 여대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설문조사나 종교 전도일 것이라 생각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 시간 괜찮으실까요? 저희가 새로 개발한 명상 앱마음 챙김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드리려고요.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좋거든요. 여자는 화면을 향해 상냥하게 웃으며 전단지 한 장을 흔들어 보였다. 민주는 정중하게 거절할 생각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죄송하지만 관심 없습니다. 그가 문을 닫으려던 순간 여자가 내민 전단지를 받으려던 그의 시선이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멈췄다. 익숙한 모양이었다. 여러 개의 원이 겹쳐진 기하학적인 눈 모양의 은색 펜던트. 소희가 가지고 있던, 그리고 그가 성지에서 보았던 바로 그 문양이었다. 순순간 민준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막혔다.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 우리 집을 알아낸 거지? 여자는 민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상냥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저희 어플 이름이 마음의 안식인데요. 고요의 쌤이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방식으로 포교 활동을 시작한 것이 분명했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현대적인 매체를 통해 젊은 세대의 불안한 영혼들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민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여자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다. 바로 그때였다. 누구 왔어, 오빠? 등 뒤에서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느새 방에서 나온 소희가 민준의 어깨너머로 현관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문 밖에 서 있던 여자의 시선과 소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여자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상냥한 미소가 순간 기묘하게 뒤틀렸다. 그것은 동료를 알아보는 듯한, 혹은 새로운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미소와도 같았다. 소희의 얼굴에서는 모든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공포일까? 아니면 잊고 있던 과거를 마주한 혼란일까? 혹은 아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광신적인 믿음이 다시 고개를 드는 전조일까? 민주는 등골을 타고 오르는 소름을 느끼며 재빨리 현관문을 쾅 소리나게 닫아버렸다. 그는 문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문 너머에서 여자가 잠시 머뭇거리는 기척이 느껴지더니 이내 멀어져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폭풍은 지나갔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고요의 샘이라는 이름의 악령은 주술처럼 어디까지고 그들 남매를 쫓아올 것이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희를 바라보았다. 소희는 여전히 현관문이 있던 자리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다시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가면으로 돌아가 있었다. 과연 자신은 동생을 온전히 구해낸 것이 맞을까? 아니면 그저 잠시 동안 악몽을 유예시킨 것에 불과한 것일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만이 다시 돌아온 정막 속에서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